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28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 서유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년 전 저는 27살의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 이제 막 1년 차가 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셨고 저는 매일 퇴근하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밥 먹고 아빠랑 TV 보면서 웃고 그랬어요. 유나야, 오늘 반찬 뭐 해줄까?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알았어. 아빠한테도 물어봐야지. 여보, 오늘 저녁 김치찌개 어때요? 좋지. 유나 입맛이 나랑 똑같아.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땐 몰랐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저녁에 연락이 온 게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아 씨? 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병원 응급실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사고라뇨? 어디에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정신없이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게. 그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절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절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 보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은 정말 난생 처음 느끼는 두려운 감정이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죄송합니다. 두 분 다 구급차 이송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의사 선생님 말이 더 이상 안 들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듣는데 너무도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게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 때문에 부모님이 단 한마디도 못 남기시고 가셨어요. 엄마, 아빠.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두 분의 시신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모든 감정을 슬픔이 삼켜버린 기분이었어요. 유나야, 제발 뭐라도 좀 먹어. 힘들어도 먹어야 버텨. 응? 친척들이 오셨지만 다들 먼 친척이라 서먹서먹했어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상실감이 너무 컸죠. 절망에 빠진 제게 위로가 된 건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던 동갑내기 남자의 준호였습니다. 정말 이웃 사촌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자주 교류했어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친척보다 준호네 가족이 심적으로 더 가까웠죠. 그런 준호네 가족이 장례 기간 내내 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유나가 아무것도 안 먹어.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이라도 끓여올게. 준호 어머니께서 직접 죽을 끓여서 제 입에 떠넣어 주셨어요. 준호 아버지께서는 장례 절차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고요.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장례도 못 치렀을 거예요. 유나야, 힘들면 울어. 참지 마. 네가 그렇게 속으로 삭히면서 울면 아줌마가 슬퍼하실 거야. 준호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말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피해자 유족분이시죠? 네, 근데요? 누구세요? 전 가해자 측 대리인입니다. 상대방이 명함을 내밀며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가해자? 그 술 먹고 운전한 인간? 근데 대리인을 보냈더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뾰족해졌습니다. 뭐하러 오셨는데요? 그리고 대리인이라니. 합의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가해자분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본인은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근데 달랑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합의해달라니.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다른 사람 뒤에 숨은 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어요. 반성이요? 반성하면 직접 와서 제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을 보낸 것 자체가 성의가 없잖아요. 가해자분이 지금 충격을 받으셔서. 충격이요? 충격은 제가 받은 게 충격이죠. 우리 부모님 죽여놓고 합의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도 드릴 수 있고.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 엄마 아빠 가시는 길에 재 뿌리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다 나갔습니다. 뒤돌아서면서 전화통화를 하며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얼굴 지금도 기억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슬펐어요. 그런데도 장례를 끝내니 유산 정리까지 해야 하더군요. 지친 와중에도 변호사가 불러서 갔더니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따님께 상속되는 재산이 집, 보험금, 저축 합쳐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집이랑 보험금, 저축까지 합치니까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만 계시면 됐는데. 그 돈 다 드릴 테니까 부모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장례가 끝나니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출근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야지 하다가도 엄마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회사 가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결국 택시 타고 가다 너무 울어서 택시 기사님이 당황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아이, 손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괜찮았나 봐요. 눈물이 안 멈추더군요. 결국 일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부모님 방 앞 지나갈 때마다 눈물 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면 악몽을 꾸고. 악몽을 꾸다가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땀에 흠뻑 젖어서 벌떡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빈집이라는 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결국 친구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저마저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으시네요. 정기적으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심각한가요?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거죠. 천천히 치료해 나가면 돼요. 상담받고 나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빈집이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멍하니 앉아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테이블에 와서 커피를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올려다 보니 정장 입은 남자분이 허둥대고 계시더라고요. 30 초중반쯤 됐을까요? 인상이 참 선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괜찮아요. 옷에 안 묻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제가 새 커피 사드릴게요. 뭐 드셨어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이니까요. 꼭 사드릴게요. 그 사람이 진짜로 커피를 사오더니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더군요. 저기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커피 쏟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저도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혼자 삭히다가 더 힘들어졌어요.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한테라도 이야기해보세요.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사실 최근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부모님은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면 제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움직이기 힘들고 너무 감정적으로 다운될 땐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럼 힘을 좀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해주는 조언들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던지 몰라요. 저는 강도연이라고 해요. 34살이고 근처 회사 다녀요. 저는 서유나예요. 27이에요. 유나씨, 제 번호 드릴 테니까 신세 한탄하고 싶을 때, 너무 감정이 심하게 처질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되면 기분 전환 해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제 기분을 하나하나 다 맞춰줬어요. 대기업 과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7살 연상의 듬직함, 다정한 말투, 무엇보다 제 슬픔을 다 받아주는 넓은 품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호감을 느꼈어요. 도현씨, 저 오늘 또 울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요.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해요. 참으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창피해요. 창피할 거 없어요. 유나씨는 충분히 울 자격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 나한테 기대요. 내가 다 받아줄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먹고 걸어가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죠.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제 세상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너무 취약한 상태였고 그 사람한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애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사귀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절 보면서 웃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디저트 나올 때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더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도현 씨 뭐예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열어보니까 반지가 있었어요. 유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현 씨 이거 알아, 빠른 거.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근데 난 확신이 있어. 유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저 아직 준비가...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근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두근대는 가슴 한구석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한 사람을 알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제 심정으로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거절도 못하고 허락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죠. 어머,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다니. 어서 들어와요. 도현 씨의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너무나 상냥하고 따뜻한 두 어른들을 보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될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도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줄게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지내요. 응? 그래요. 우리가 딸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우리 도연이랑 좋은 만남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부모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라진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만 저도 승낙을 하고 말았죠. 네, 결혼할게요. 정말? 유나야, 고마워. 도현 씨가 저를 안았고 두 분 부모님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도현 씨, 예비신랑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비신랑은 무조건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이것저것 모두 서둘렀어요. 예비 시부모님들이 주책이라며 말리는데도 빨리 하자며 속도를 냈죠. 그래서 프로포즈가 끝나고 한 달 뒤쯤엔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여전히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던 저는 친구들부터 불러냈어요. 그리고 제가 청첩장을 전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인 소라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유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 무슨 일인데? 음식점 밖에 마주 서 있는데 친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야, 솔직히 말할게. 네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하기 싫긴 한데 누구 하나는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응? 무슨 말? 이 결혼 괜찮은 거 맞아? 신중하게 생각해본 것도 맞고?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왜? 도현 씨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진짜 잘해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네 말 들어보면 워낙 완벽해 보이긴 하니까. 근데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직 20대인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야? 유나야,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6개월밖에 안 됐어. 지금 네가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야? 솔직히 그 말 들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했죠. 솔직히 너무 성급해.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최소한 1년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소라야. 그리고 프로포즈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데려간 것도 난 이해가 안 돼.
난 그 사람이 네 슬픔에 빠진 감정을 이용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소라야, 도현신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날 좋아할 뿐이야.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힘들 때 만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널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는 넌 6개월 만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결정할 만큼 과감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친구의 말에 가슴이 뜨끔하더군요. 솔직히 친구의 말처럼 전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친구의 말을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소라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미 난 결정했어. 도현 씨랑 행복하게 살기로. 네 걱정은 내가 결혼 후에 해소해 줄게. 잘 살면 되잖아. 그치?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면 응원할게. 근데 뭔가 이상하면 꼭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친구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현 씨랑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나오더군요.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으며 저는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현 씨가 갑자기 제게 말하더군요. 근데 윤아야, 사고를 낸 저 가해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 봐, 저런 사고를 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지 않을까? 뭐?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제게 가해자의 사정을 말하다니. 아니, 누가 일부러 사람을 치겠어.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가해자라고 저렇게 프레임 씌우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도현씨,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잖아. 아니, 물론 피해자 가족은 억울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해자 입장? 제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린 너무도 차가워져 있었어요. 도현씨, 그 가해자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건 그 인간 선택이고 사정이 있어서 음주운전했어? 죄책감 안고 산다고? 그게 뭔데?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법으로도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걸 굳이 해서 사람을 죽였잖아.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해. 근데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 부모님은 안 돌아오시는데?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유나야.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 신경 쓰지 마. 예비신랑이 당황하면서 손을 내저으며 사과하더군요. 그 후로 음주운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피해자 가족인 나한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위로해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가해자 편을 들어주다니.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해? 하고 따졌으면 제가 나중에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남긴 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계셨으면 오늘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을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딸 챙기고 드레스 입히시고 우리 딸 예쁘다 하셨을 텐데.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버진로드 같이 걸으셨을 텐데. 아빠 팔 잡아 하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빈 방에서 한참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예비신랑과 샵에서 화장을 하고 예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울지 마. 행복해질 거야. 예식장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착용하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들 분이 대기실로 오셨어요. 어머 유나야, 너무 예쁘다. 아유 우리 며느리.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보러 왔지.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응?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축하 화환들도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나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40분 전쯤 됐을 때 옆집 친구 준호와 준호 부모님이 함께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축하해.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아줌마 아저씨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시집 가는 날인데 당연히 와야지. 준호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줌마 아저씨가 나갔는데도 준호는 나가지 않더니 둘만 남자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준호야, 왜 그래?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식 곧 시작하는데? 그냥 와봐, 잠깐이야, 제발. 목소리가 너무도 다급했어요. 표정도 심각한 것이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보였죠. 덩달아 저도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준호가 신부 대기실에 사람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더니 제게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결혼하면 안 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에 빈정이 상한 제가 기분 나쁘다는 듯 되묻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 월요일에 큰 프로젝트 잡혀서 오늘도 일하려고 일찍 나왔거든. 우리 회사가 이 건물 4층에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전까지 일하다가 화장실에 갔었거든. 4층 화장실에 칸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두 명이서 대화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그게 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말해봐. 근데 한 사람이 네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 네 예비신랑인 것 같던데. 도현 씨가? 무슨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남자가. 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너희 부모님을 죽인 음주운전자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해자가 제 결혼식이 열리는 곳에서 제 남편 될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그 인간이 설마 도현 씨한테 선처해달라고 온 거야? 내가 결혼하는 거 알고?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그거 아니야. 걔네 둘이 돈 이야기 하더라. 오늘 결혼식 끝나면 합의 얘기 꺼낸다고. 합의만 받아내면 5천만 원 준다고. 순간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돈이라니, 합의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레스가 워낙 무거웠던 터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준호가 잡아주더니 저를 의자에 앉혀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장난이지. 네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장난이면 좋겠다. 근데 진짜야.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 나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럴 리가 없어. 도현 씨가 그럴 리가.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자. 내가 얼핏 듣기론 그 음주운전자가 4층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거든. 아직 거기 있을 거야.
가서 네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얼떨떨하게 있자 준호가 절 잡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꼭 확인해야 해.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넌 이용당한 거라고. 드레스 질질 끌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제가 움직이자 사람들은 심부라며 웃어 보였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4층 준호가 말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저희 발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고 드레스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야, 진짜인 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아까 보니까 네 남편도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더라고. 4층 안쪽 남자 화장실 앞에 다가가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절 보더니 화장실 문을 좀 더 열어줬어요. 말하는 게 더 잘 들리도록 말이죠. 형,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늘 결혼식 끝나면 바로 합의 이야기 꺼낼게.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건데. 나 진짜로 이제 올라가 봐야 해. 결혼식까지 30분 남았다고. 그 목소리 틀림없었어요. 예비 신랑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 어제까지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도연아, 정말로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나 1심 재판 다음 달이야. 합의 있으면 벌금에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 합의 없으면 실형이라고. 변호사가 합의만 받아오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망치면 진짜 끝이라서 그래. 알아 형,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유난 지금 완전 내 손 안에 있어. 내 말이면 뭐든 듣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금방 합의해 줄 거야. 형이라니. 도대체 저 음주운전자와 무슨 사이길래 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준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손을 준호가 꼭 잡아주더군요. 근데 걔가 진짜 유산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집이랑 보험금, 저축 다 합치면 어마어마해. 부모가 알부자였나봐. 그냥 보면 돈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유산 목록 보니까 끝내주더라. 근데 걔가 진짜 합의해줄까? 장례식장에서 내가 변호사 따라갔을 때 보니까 완전 빡쳐있던데. 결혼하고 나면 해주겠지. 이제 내 말이면 다 들어. 얼마 전까지 정신과 다니는 애였어. 그런 애가 이제 정신과보다 더 믿는 게 나고. 솔직히 연약해져 있는 여자가 공략하기 제일 쉽잖아. 정신과 다니는 애에 공략하기 쉬운 여자, 그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저 인간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이용한 거라는 걸 알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안쪽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활짝 웃고 있더군요. 형이 준 정보대로 접근했더니 바로 걸려들었어. 그 카페 그 시간대 딱 맞더라. 내가 조사 잘했지? 자주 가는 카페, 집 주소, 직장, 취미까지 다 알아냈잖아. 한 달 동안 미행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 야. 덕분에 우연인 척 만날 수 있었지. 커피 쏟는 것도 계획한 거였는데 잘 먹혔어. 완전 자연스러웠지? 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 하긴 네가 그런 놈이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긴 한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카페, 커피를 쏟은 그 순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저를 미행하며 관찰해서 연기한 거였다니. 근데 도연아, 너 빚이 8천만 원이라며. 미안하다. 형이 5천만 원 위로는 줄 수가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냐. 나도 마음 같아서는 사촌 동생한테 더 주고 싶은데 말이지. 형,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잖아. 솔직히 걔랑 결혼하고 이혼하면 돈 확 땡길 수 있을걸? 이혼할 때? 유산 알맹이 쏙 빼먹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내 몫이 절반이야. 형, 생각해봐. 집값만 해도 몇 억이야. 거기에 보험금 저축까지 반만 해도 빚 다 갚고 남아. 완벽하네. 근데 걔가 쉽게 이혼해 줄까? 해주지. 내가 잘 구슬리면 돼.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슬슬 빠지는 거지.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잘해주던데. 너 혹시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랑을 막 느끼고 그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형, 사랑? 그런 거 없어도 돈 많으면 사랑도 생기더라고.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뭐 어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야, 차갑다 차가워. 형이 만든 거잖아. 형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라고. 술은 왜 처먹고 운전하는 거야? 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호가 저를 부축했죠. 윤아야,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목소리, 예비 신랑이 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뻔뻔하게 굴던 그 대리인이었고 저희 부모님을 죽인 가해자였어요. 그리고 도연 씨는 그 인간의 사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위로도 프로포즈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말도 다 연기였어요. 다 돈 때문이었죠. 나가자, 빨리.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갔습니다. 드레스를 끌면서 뛰었어요. 하이힐이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준호가 잡아줬습니다. 조심해, 안 다쳤어? 괜찮아, 빨리 나가자. 나 여기 못 있겠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그치지도 않고 흘렀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고 싶은데 그저 눈물만 흐르고 이내 시야가 계속 흐려졌어요. 준호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는 어디에서든 눈에 띄니 불안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윤아야, 일단 진정해봐. 너도 봤잖아. 다 들었잖아.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너무 화가 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멍청하게 빠져들었을까? 울면서 말하는데 꺽꺽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인지 몸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았어요. 윤아야, 숨 쉬어, 천천히. 준호가 제 등을 토닥거려줬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더니 드레스가 눈물로 젖었고 화장은 엉망으로 다 번져버렸습니다. 식이 열릴 시간이 임박하자 손에 들린 전화기에서 진동이 계속 울려댔어요. 전화를 확인하니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는 핸드폰을 확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미친 새끼, 그딴 대화를 나눠놓고 나한테 전화를 해? 우리 부모님 목숨값으로 나 몰래 거래하는 주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결혼식은? 사실 내가 데려오긴 했는데 괜찮은 거 맞아? 하객들도 엄청 많이 왔던데. 당연히 결혼식은 못해. 아니, 안 해.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속아서 내가 목이 쉴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엄청 슬펐는데 그게 또 화가 났어요.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죠.
조금 진정되고 나서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아까 화장실 안에 있었을 때 살짝 녹음해 뒀었거든. 두 사람 이야기. 뭐? 아니, 증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쓸 데 있을 것 같아서 녹음해놨는데 혹시 들어볼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려줘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윤아, 걔 진짜로 네 말대로 해줄까? 나 진짜 초조해 미치겠어. 이게 되는 건 맞는 거야? 형,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고. 걔가 혹시라도 형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나랑 형이 한 가족인 거 알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걱정돼서 그랬어. 걱정돼서. 네가 잘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난 지금 인생이 걸렸다고. 형, 나도 똑같거든. 형한테 5천만 원 받을 기회가 그리 흔치 않으니까. 이것만 해주면 진짜 돈 주는 거 맞지? 돈은 걱정하지 마. 네가 그 유나라는 애 설득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돈 5천만 원 바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역시 이모부가 통이 커. 하긴 뭐 자식 새끼 암날 걸렸으면 다들 그렇게 돈 갖다 바치겠지. 형은 부모님 잘 둔 줄 알아.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겼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를 끊더니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자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 연기 잘하더라. 나도 속을 뻔했어. 사랑한다는 말? 그거 연습 많이 했어. 거울 보면서. 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날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사촌지간이면서. 그제야 예비신랑이 가해자를 옹호했던 그날의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유족인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다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잠시 멈춘 것뿐이었던 거죠. 계획은 오늘 결혼식 이후에 완성되는 거였어요. 가장 행복한 날, 제가 예비신랑의 말을 무시할 순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 벌써 끝났겠다.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게도 전화가 미친듯이 와 있었습니다. 바닥에 버린 폰을 다시 주워 확인했습니다. 다들 어디 있냐 뭐하냐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저는 여기까지 와준 하객들에게 미안해서 일단 그나마 가까이 지냈던 고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모, 유나 너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에 왜 안 나왔어? 네 남편이랑 시댁 어른들이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나 찾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요. 지금 좀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결혼식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우선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제가 연락드릴 거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연락을 줄 거라고요. 다만 예비신랑과 그 시댁 가족에게는 연락 안 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제 위치를 알려주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 집에 돌아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를 찾아올까 봐요. 결혼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예비신랑은 돈을 못 받게 됐고 그 음주운전 가해자는 합의를 못 받게 됐으니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찾겠죠. 근데 준호야, 어디로 가지? 나 갈 데가 없어. 친한 친척도 없었고 친구 집에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는데 시작부터 일이 됐으니 친구들을 볼 낯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 동정의 시선들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었고요.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갈래? 너희 집은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멀면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를 수도 있고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 옆집인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너희 집? 응.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너 어릴 땐 우리 집에서 잔 적도 많고 식사도 많이 했었잖아. 솔직히 그 집이 심리적으로 편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추억도 추억이지만 준호네 아버지가 형사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준호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유나야,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며칠간 지내도 될까?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왜? 그 남자 혹시 네 집에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사는 사람이 바뀐 걸 알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저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오늘 결혼식도 축하하러 오셨는데 이런 일이나 당하게 만들고. 민폐는 무슨. 아버지가 너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딸처럼 생각하셔. 걱정 마. 준호가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아저씨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혹시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만 유나네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이유는 돌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전화로 하기엔 꽤 긴 이야기라서요. 준호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줌마가 절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드레스 입고 왜 여기 있어? 결혼식은? 어머님, 저... 말하다가 또 울음이 터졌어요. 아무것도 설명 못하고 그냥 울었죠. 엄마, 일단 들어가게 해줘. 나중에 설명할게. 그래 일단 들어와. 유나야, 울지마. 일단 들어와. 아줌마는 저를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소파에 앉히시더니 물 한 잔 주셨죠.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체해. 감사합니다, 아줌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해. 이야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괜찮아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죠.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안아주셨을 텐데. 유나야, 일단 옷 갈아입어. 내 옷 줄게. 아줌마가 편한 옷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드레스가 걱정되더군요. 고가의 드레스에 눈물과 화장 범벅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잘못을 한 건 예비 신랑이니 그 사람이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복수기도 했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들어가니 예비 신랑이 걱정하는 문자를 가득 보내놨더군요. 유나야, 왜 연락이 안 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락만이라도 좀 받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자신이 받을 돈과 제게서 뜯어먹을 유산이 걱정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사실을 알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같은 건물 안에 있긴 했으니까요.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사촌 형이랑 대화는 잘 나눴어? 난 몰랐지.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해야 할 줄은. 내가 파혼해 줄게. 그리고 결혼식 망친 건 다 당신이랑 당신 사촌 탓이니 비용은 모두 그쪽에서 내주길 바래.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보내고 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했더니 곧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나야, 무슨 소리야? 뭘 들었다는 거야? 장난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나와서 얘기하자. 오해야. 그러더니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유나, 지금 장난하면 안 돼. 빨리 나와. 어디야?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숨어봤자 소용없어. 다 찾아낼 거야. 이럼 너도 곤란해져. 알지? 그 문자에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아저씨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듣고는 화를 내시더군요.
이 미친 인간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잖아. 그렇게 저 대신 화를 내시던 아저씨가 저희 집에 흔쾌히 가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역시나 예비 신랑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옆집이라서 너무도 잘 들렸습니다. 야, 서연아, 문 열어봐. 열어보라고. 너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안 열어?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소리치더군요. 이야기해서 풀자. 다 오해야. 네가 뭘 번 건진 모르겠는데 다 오해라고. 옆집에서 듣고 있는데 어이없다 못해 웃겼어요. 오해라니. 제가 다 들었는데도 남자 화장실에만 있었으니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 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간 밖이 소란스럽더니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있어도 될 거야. 무슨 일 있었어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밖이 소란스럽던데. 아니, 난 괜찮아. 그 남자가 결국 비밀번호 눌러서 문 열고 들어왔어. 비밀번호를요? 그걸 어떻게... 네가 알려줬다는데 그거 아니야? 알려준 적 없어요. 그럼 몰래 알아냈겠네. 어쨌든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했어. 체포요? 내가 인터폰으로 집주인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문 열고 들어오길래 바로 수갑 채웠어. 아저씨...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기 사는 여자가 자기 약혼자인데 왜 체포해요 이러더라. 약혼자가 만나기 싫다는데 문 부수고 들어오면 그게 주거침입이지 뭐야. 게다가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들어온 거면 확신범인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고맙긴. 넌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애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나도 이제 경찰서 가봐야 해. 넌 푹 쉬어.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는지, 게다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걸 들으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저를 쉽게 봤으면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저한테 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거든요. 둘 다 형량 줄여보려고 서로한테 책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였죠. 담당 형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사촌끼리 이렇게 서로 물어뜯는 건. 형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파일을 펼치셨어요. 먼저 음주운전 가해자인 박성민 씨 진술부터 보여드릴게요. 형사님이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전 그냥 정보만 준 거예요. 접근하자고 한 건 도연이에요. 전 그냥 피해자 유족이 유산 많이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이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받았는데 하길래 대충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접근해볼게 하더라고요. 강도현 씨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네, 저는 그냥 합의만 받아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도연이가 형 결혼까지 하면 확실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협조했습니까? 도연이가 잘해서 결혼하면 자기가 그 여자 유산 받아내서 돈 좀 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뒷조사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솔직히 합의금이 너무 빡세서 저도 힘들었고요. 강도현 씨가 피해자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돈 많으면 사랑도 생긴다고 했어요. 유산 알맹이 빼먹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까지 완벽하다고. 자기가 빚이 8천만 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피해자 정보를 조사했습니까? 네. 그렇지만 도연이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돈 많은 거 알고. 형사님이 제 표정을 살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그만 들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계속 들을게요. 다 알아야 해요. 그 다음 예비신랑이었던 강도연의 진술을 볼 차례였어요. 이건 더 가관이었어요.
형이 시킨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먼저 제 빈 얘기 듣더니 피해자 유족한테 접근해서 합의 받아오면 5천만 원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전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본인 빚이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요. 투자한다고 빌렸다가 다 날렸어요. 사채까지 써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저도 급했다고요. 피해자 정보는 누가 조사했습니까? 다 성민이가 해서 알려준 거예요. 전 그거 받아서 접근한 거고요. 성민이가 이 카페 이 시간에 가면 있다고 했어요. 결혼까지 한 이유는요. 성민이가 결혼해서 합의 받아내면 확실하다고 해서요. 가족이 되면 합의가 더 쉬울 거다라고. 전 그냥 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더 많은 게 튀어나왔어요. 형사님이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두 사람 대질 신문 때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정신과 다니는 거 알고 취약하니까 접근하기 쉽다고 한 거 형 아이디어예요. 뭐라고? 그건 도연이 네가 한 말이야. 네가 정신과 다니는 애들 잘 넘어온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형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배신자 새끼. 내가 너 빚 갚아준다고 했잖아. 형이 먼저 날 이용한 거잖아. 나 없었으면 형 실형이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둘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증거가 충분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두 사람 진술도 있고 걱정 마세요. 둘 다 추악했어요. 어느 쪽 말이 맞든 상관없었어요. 둘 다 쓰레기였으니까요. 저를 돈으로만 본 거니까요. 파도 나오는 그들의 악행에 저는 분노했어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커졌어요.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 그 사람 상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 전부요. 네, 상황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일단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먼저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예식비용 전액 청구할 수 있어요. 예식비용이요? 네. 예식장 대관료, 식사비, 드레스, 패백 음식, 허니문 취소 비용, 약혼 파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전액 청구 가능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드레스 망가진 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기망에 의한 약혼이었으니까 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요? 네. 처음부터 재산과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결혼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해서 접근한 거니까요. 녹음 파일에 재산 분할받고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있으니 증거는 충분해요.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꽤 높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맡아봤는데 이 정도 증거면 거의 확실해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 남자 회사에 알리는 건 어때요? 문제 안 돼요? 사실적시면 문제 없어요.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요. 다만 명예훼손 주의하셔야 해요. 그걸 다 듣고서 전 결심했어요. 다 할게요. 할 수 있는 거 전부요.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예식비용 전액 청구, 예식장 대관료, 식사비, 드레스, 패백 음식, 허니문 취소 비용 다 합치니까 꽤 큰 금액이었어요. 청첩장, 인쇄비, 답례품 비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도 빼놓지 않고 청구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약혼이었으니까 사기로도 고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 사람이 가장 아끼던 걸 부숴버렸어요. 대기업 과장이라는 사회적 커리어요. 그분 회사 인사팀에 사건 전말을 알렸어요. 팩스로 이메일로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알렸죠. 음주운전 가해자 사촌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합의 목적으로 결혼까지 하려 했다고. 증거 녹음 파일까지 첨부해서요. 이런 회사에서 처리할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대기업이에요. 이미지 관리 철저하죠. 이런 사람 두면 회사 이미지에 문제되니까 분명히 조치할 거예요. 요즘 ESG 경영한다고 윤리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얼마 후에 그 회사에서 제가 원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그 남자 회사에서 난리 났대. 진짜? 내 친구 그 회사 다니거든. 소문 다 퍼졌대. 감사팀에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 열렸대. 결과는? 권고사직 당했다는데. 자진 퇴사 형식이지만 사실상 잘린 거지. 이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할걸? 아무래도 같은 직군이면 소문 엄청 빠르게 나잖아. 대기업 과장 커리어도 다 끝내버렸어요. 다른 회사 가려고 해도 경력 조회하면 다 나올 거니까요. 게다가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고 실형이라도 받으면 진짜 끝인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자 박성민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선처 없음, 합의 없음, 법정 최고형 구형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정에서는 제가 직접 의견 진술했어요. 판사님, 가해자는 제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사고 후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만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촌을 시켜 저에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슬픔을, 제 외로움을, 제 취약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절 이용하려고 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성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을 피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용서 못해요. 근데 거기다 저까지 이용하려고 했죠? 선처요? 없어요. 결국 박성민은 실형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치사죄로 징역 3년. 합의가 있었으면 집행유예가 나왔을 텐데 합의가 없으니까 실형이었어요. 법정에서 판결 듣고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저희 부모님 인생을 이미 끝장내놓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강도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랑 예식비용 전부 받아냈어요. 그 사람 빚 8천만 원? 오히려 더 늘었겠죠? 직장도 잃고 빚만 늘고 인생 망한 거예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줬어요. 1년간의 법적 싸움이었어요. 서류 준비하고 법원 다니고 진술하고 힘들었어요. 밤에 잠 못 자고 울기도 했어요. 근데 후회 없어요. 모두 다 갚아줬으니까요. 앞으로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 행복할 거예요. 부모님께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리기 싫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